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너무 믿고 있는 그 마음 하나가 어쩌면 남은 인생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무너지는 그 순간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저는 1920년에 태어나 올해로 105세에 이른 사람입니다. 지금도 제 손으로 새벽 체조를 하고 제 통장을 직접 관리하고 제 서재에서 매일 글을 씁니다. 전쟁도 겪었고 굶주림도 겪었고 제자들의 성공과 배신도 모두 보았습니다. 한 세기를 넘게 살아보니 보이더군요. 돈이 사라지는 이유도, 곁에 사람이 떠나는 이유도,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도 말입니다. 이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인간을 너무 크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상처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혹시 이만큼 해줬으니 언젠가 알아주겠지 하며 아직도 매달리고 있는 그 사람 떠오르십니까?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지금까지 그토록 외로웠는지 그 이유를 처음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5가지입니다. 사람, 거리, 돈, 사랑, 그리고 고독. 이 5을 알지 못하면 100년을 살아도 헛것이고 이 5을 안다면 단 10년을 살아도 충분합니다. 부디 차 한 잔 내려놓고 천천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아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그저 사실일 뿐이지요. 젊은 시절 저는 사람을 믿는 것이 미덕이라 여겼습니다. 제가 진심을 다하면 상대도 언젠가 알아주리라 믿었지요. 그러나 인생은 동화가 아니더군요. 해가 저물고 불 꺼진 서재에 홀로 앉아 있으면 그날 웃으며 나눈 수십 마디 말들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따라 창밖에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낡은 벽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수첩엔 이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무너지던 그 밤,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단 한 명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 깨달았지요. 사람은 함께 있고 싶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혼자 남겨질까 두려워 모인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교수로 있던 시절 형편이 어려운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올라온 아이였지요.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퇴를 말하기에 제 돈을 털어 도왔습니다. 그 아이는 눈물로 고마워했습니다. 제 손을 잡고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지요. 몇 년 뒤 그는 큰 기업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학회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는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지나가더군요.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했지요. 그러나 곧 이해했습니다. 그에게 저는 더 이상 이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뿐이었지요. 처음에는 서운하다가 그러다 원망스럽다가 어느 순간 그저 인간이란 그런 존재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10번을 잘해주다 한 번 거절하면 사람들은 9번의 호의는 잊고 그 한 번의 거절만 기억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가 되고 권리가 멈추면 배신이라 부르지요. 그러니 저는 자네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나치게 착한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마십시오. 세상은 성자를 요구하지만 정작 성자가 되면 가장 먼저 돌을 던지는 곳도 세상이니까요. 좋은 사람이 되려다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어선 안 됩니다.
배신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이기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네의 인생은 더 이상 남의 손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오래전 시장에서 오랫동안 생선을 파시던 한 할머니를 알았습니다. 이름은 이제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분이 하신 말씀만은 또렷합니다. 평생 남 좋은 일만 하고 살았더니 정작 내가 아플 때 곁에 남은 사람이 없더라고 하셨지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친절을 베풀면 언젠가 되돌아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친절은 상대에게 이익이 될 때까지만 유효하지요. 상황이 바뀌면 사람의 태도도 바뀝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년층이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 사이의 관계라 하더군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학생들을 가르치며 한 가지 원칙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받은 것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더 이상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여긴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더군요. 그러니 인간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여러분도 지금 그런 얼굴 하나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두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거리입니다. 가까움이 곧 사랑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배려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의 온기를 나누려 다가갑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지요. 자네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그 가시에 여러 번 찔렸습니다. 오래전 믿었던 동료 교수와 공동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밤을 새워 함께 자료를 모으고 같이 차를 마시며 학문을 논했지요. 그런데 성과가 나오자 그는 제 이름을 슬그머니 지웠습니다. 통째로 빼앗긴 겁니다. 또 가까이 지내던 법관은 아주 사소한 오해로 평생 등을 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무슨 큰일이었나 싶은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분노했고 억울해했고 상대를 원망했지요. 하지만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아팠던 까닭은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니 다 이해해 주리라 믿지요. 그러나 가장 큰 상처도 결국 가족에게서 옵니다.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70이 넘어서야 자식들과 거리를 다시 세웠습니다. 매일 걸던 전화를 줄이고 이래라 저래라 하던 간섭을 멈추었지요. 처음엔 서운해 하더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관계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적당한 거리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배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든 감정을 다 드러내지 마십시오. 젊은 날 저는 술자리에서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이 진정한 친밀함이라 믿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 아내와의 갈등, 제 두려움까지 다 말했지요. 그 자리에선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사이가 틀어지자 그 비밀들은 제 등을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할 말이 없어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해봤자 득이 없음을 알기에 침묵하는 것이지요.
특히 요즘처럼 작은 화면 하나로 모든 말이 퍼져나가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지요.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오해를 낳고 한 장의 기록이 평생의 꼬리표가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 굳이 싫은 기색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속으로는 거리를 두되 겉으로는 예의를 다하면 됩니다. 예의는 가식이 아니라 갑옷이니까요. 갑옷을 입는다고 해서 제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남을 고치려 들지 마십시오. 저는 평생 교육자로 살았지만 사적인 관계에서까지 사람을 가르치려 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성격을 좀 고쳐라. 이런 말은 상대를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게 할 뿐이지요. 사람은 고쳐 쓰는 물건이 아닙니다. 성격은 나무의 결처럼 이미 새겨져 있으니까요. 어떤 돌은 매끄럽고 어떤 돌은 거칩니다. 거친 돌에게 왜 둥글지 않으냐 화를 낼 필요는 없지요. 그냥 그런 성질을 지닌 존재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분노도 줄고 상처도 덜 남습니다. 나이 들어 비로소 사람을 가려 사귀게 되더군요. 젊을 때는 수로 승부하지만 늙어서는 깊이로 남습니다. 105회를 살아보니 곁에 남은 이는 손에 꼽을 만큼 적지만 그 적은 인연이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후회한 밤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돈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너무 믿은 것, 그리고 돈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저는 전쟁 직후 아무것도 없는 폐허 위에서 교단에 섰습니다. 월급은 쌀 몇 가마 값도 되지 않았고 가족을 먹이려 밤에는 번역 일을 했지요. 그 시절 저는 돈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학자는 청빈해야 한다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세월은 아주 다른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아는 동료 교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책만 보던 점잖은 분이었지요. 그런데 정년 퇴임 후 연금이 모자라 아파트 경비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늘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뼈에 사무칩니다. 젊을 때는 체면을 지켰지만 늙어서는 통장을 지켜야 했다고 말입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특히 법과의 동거래, 저는 단호히 말하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저는 쉰 무렵 가장 가까운 벗에게 큰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며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에 의리라 여기고 도왔지요. 그런데 갚을 기한이 다가오자 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피하고 만남을 미루고 끝내는 오히려 저를 매정한 사람으로 만들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이미 무너진다는 것을. 저는 돈도 잃고 벗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허탈함 뿐이었지요.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모가 말합니다. 내가 다 주고 떠나면 되지. 그러나 미리 다 주는 순간 부모의 자리는 달라집니다. 인간은 익숙해지면 감사보다 당연함을 먼저 배우는 존재니까요. 물론 모든 자식이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노후 자금을 스스로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불행을 막기 어렵습니다. 병상 앞에서 자존심은 무너지고 작은 선택 하나에도
남의 눈치를 보게 되니까요. 요즘은 기대 수명이 길어져 은퇴 후의 시간이 젊은 시절 못지않게 길어졌습니다. 저는 105회를 살며 그 사실을 몸으로 증명한 셈이지요. 그 긴 시간을 품위 있게 살려면 경제적 독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계산이 무너집니다. 저는 90이 넘어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상에 누워 깨달았지요.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제자가 많아도, 통장에 숫자가 있어도 몸이 아프면 세상은 온통 회색으로 변한다는 것을. 젊은 시절 우리는 술자리에서 의리를 확인하고 무리한 일정을 견디며 체력을 소모합니다. 그러나 노년의 품격은 절제에서 나옵니다. 무리한 관계로 몸을 망치지 마십시오. 남의 기대를 맞추려다 잠을 잃지 마십시오. 심장과 통장이 동시에 무너지면 그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요. 돈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지요. 자식보다 법보다 때로는 돈이 더 오래 곁에 남습니다. 씁쓸하지만 현실입니다. 노후의 평안은 젊은 날의 절제에서 비롯됩니다. 자네가 지금 신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세월은 생각보다 기니까요. 여러분의 통장은,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을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조금 더 따뜻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저는 29에 결혼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던 시절이었지요. 그때의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하루만 떨어져도 견디기 힘들었고 손을 잡는 것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지요. 우리는 사랑이면 모든 게 해결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사랑의 얼굴을 바꾸어 놓더군요. 아이가 태어나고 생활이 시작되고 돈과 현실이 끼어들면서 사랑은 점점 다른 모양이 되었습니다. 열정은 줄고 대신 책임과 의무가 늘었지요. 그때 저는 속으로 묻곤 했습니다. 왜 예전 같지 않을까? 그러나 100년을 살아보니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은 불꽃 같고 노년의 사랑은 등불 같습니다. 불꽃은 화려하나 오래가지 못하고 등불은 조용하나 오래 비추지요. 많은 이들이 불꽃이 사라졌다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등불의 가치를 모를 뿐입니다. 제가 아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분은 평생 말수가 적었지요. 그러나 할아버지가 병으로 누우셨을 때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손을 잡고 죽을 떠먹이고 창밖 풍경을 나직이 들려주셨지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뜨거운 말이 아니라 조용한 곁에 있음이라는 것을. 부부란 그렇게 서로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사이입니다. 저는 아내와 이른에 가까이를 함께 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투지 않은 날이 오히려 더 적었지요. 성격 차이로 밤새 등을 돌린 날도 있었고 돈 문제로 날선말을 주고받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는 순간 관계는 지옥이 된다는 것을. 나조차 나를 다 모르는데 어찌 타인을 다 알겠습니까? 사랑은 나를 완성해 줄 누군가를 찾는 일이 아니라 나의 고독을 함께 견딜 동반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저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텅 빈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정막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지요. 부엌에는 아내가 쓰던 낡은 찻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부엌에는 아내가 쓰던 낡은 찻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은 열정이 아니라 함께 견딘 시간이라는 것을, 그 시간은 사라지지 않고 제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더군요. 저는 혼자가 되었지만 완전히 비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혹 자네가 지금 배우자와 갈등 중이라면, 혹은 혼자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실패자라 여기고 있다면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결혼은 천국도 지옥도 아닙니다. 그저 또 하나의 삶의 형태일 뿐이지요. 함께 살든 홀로 살든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에게서 완전한 사랑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기대가 관계를 갉아먹으니까요.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저는 100년을 살며 그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해는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지요. 젊음은 격정 속에서 흔들리지만 노년은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크게 출렁이지 않지요. 저는 지금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고요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평온을 느낍니다. 사랑의 환상이 거친 자리에 남은 것은 실망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이 어쩌면 더 성숙하고 더 진실할지도 모르지요. 여러분은 혹시 식어버린 사랑을 실패라 여기며 자신을 탓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5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고독입니다. 저는 105회를 살며 결국 한 가지 사실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은 끝내 혼자라는 것. 그러나 그 혼자가 반드시 비참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약속이 없으면 불안했고, 집이 조용하면 라디오라도 켜두었지요. 침묵이 두려웠던 겁니다. 침묵 속에서는 내면의 빈 곳이 또렷이 드러났으니까요. 그러나 나이 들수록 깨달았습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을. 위대한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왜 고독 속에서 그 깊은 작품을 남겼겠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사색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저 역시 정년 퇴임 후 가장 충만했던 시간은 사람들 사이가 아니라 서재에서 홀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지난 세월을 기록하고 옛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며 저는 비로소 저 자신과 화해했지요. 요즘은 손안의 작은 기계 하나로 언제든 세상과 이어진다 하더군요. 그러나 연결이 많다고 외로움이 줄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삶과 나를 끊임없이 견주며 마음이 더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비교를 멈추는 순간 인생의 절반은 편안해집니다. 은행에서 30년을 일하고 은퇴하신 한 분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퇴직 후 갑자기 찾아온 고요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매일 누군가를 만나야 했고 약속이 없는 날이면 안절부절 못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는데 막상 혼자가 되니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저는 그분에게 책 한 권을 권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였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비로소 견딜만해졌다고 했습니다. 고독은 그렇게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가장 가까운 벗이 됩니다.
노년은 쇠퇴가 아닙니다. 정리의 시간이지요. 젊을 때는 욕망이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명예, 돈, 사랑,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파도가 잦아듭니다. 이것을 상실이라 여기면 슬프지만 해방이라 여기면 평화가 찾아오지요. 저는 이제 남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무사히 숨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할 뿐이지요. 저녁 노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 햇살은 눈부시지만 저녁 노을은 깊고 붉습니다. 젊음이 아침이라면 노년은 노을이지요. 덜 뜨겁지만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얼굴에 주름이 늘었어도 그 주름 속에는 세월이 새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다만 고독을 우아하게 누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건강과 경제적 자립이지요. 저는 매일 새벽 가벼운 체조를 하고 식사를 절제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그 덕분에 100회를 살았는지도 모르지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묻는 이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두려웠지요. 그러나 이제는 고단한 하루 끝에 찾아오는 잠처럼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떠나느냐가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그리고 돈. 저는 70이 넘어서도 재정 관리를 직접 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누군가는 저를 인색하다 했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자존심을 지켜주니까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 그것이 곧 자유입니다. 저는 이제 타인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남은 시간을 저 자신에게 쓰고 있지요. 글을 쓰고 기억을 정리하고 가끔은 옛 제자들과 차를 마시며 웃습니다. 그 웃음은 젊은 날의 환한 웃음과는 다르지만 훨씬 깊습니다. 자네도 기억하십시오. 혼자 걷는 길이 외로울 수는 있어도 결코 초라하지는 않습니다. 노년은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본질만 남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지나온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아보겠습니다. 사람을 과대평가하면 배신에 무너지고 거리를 잃으면 가시에 찔리며 돈을 가볍게 여기면 노후가 흔들리고 사랑의 완전함을 바라면 관계가 지옥이 되며 고독을 두려워하면 평생 남의 손에 휘둘리게 됩니다. 노년은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비로소 본질만 남는 시간이지요. 저는 수많은 배신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단단해졌습니다. 억울함에 밤잠을 설친 날도 많았지요.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배신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기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받아들인 순간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손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자네는 지금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가슴에 닿았다면 댓글로 자네의 마음을 한 줄 남겨주시지요. 나는 오늘 비로소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을 과대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남은 인생을 나 자신을 위해 쓰겠습니다. 나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식어버린 사랑을 더 이상 실패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런 한 줄 한 줄이 모여 또 다른
누군가의 외로운 밤을 가만히 지켜줄 겁니다. 남은 인생은 남을 따라가느라 쓰지 마십시오. 기대를 줄이고 거리를 지키고 건강을 돌보고 재산을 지키며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걷는 길이 외로울 수는 있어도 결코 초라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단단한 길일지도 모르지요. 그러면 어느 날 자네도 저처럼 조용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참으로 충분히 살았노라고 후회 없이 말입니다.